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기말 시험에 나오면 제일 어렵고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책에는 이 부분 설명을 잘 안 해요. 또 우리가 이제 베타도 사실 중요합니다. 베타는 소비자 위험, 그죠? 알파는 생산자 위험이라 그랬죠. 자, 생산자 위험에 만약에 0.05라 그러면은 소비자 위험 보통 2배 정도 해요. 0.1 정도. 그렇지만은 여전히 소비자 위험이 중요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베타를 다시 한번 공식 잘 봅시다. 이 공식을. 자, 대립가설이 사실이다 하는 말은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강력이 없다 하는 말은 그 틀린 귀무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죠? 알파 뜻이 뭐죠? 귀무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버려버리는 게 알파예요. 베타는 반대입니다. 귀무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죠? 자, 귀무가설이 거짓을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강력이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 세타 A라 하는 말은 연구가설에서 정해진 값이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요 K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두 단계 어프로치를 한다 그랬습니다. K 구할 때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얼마 이상 돼야지 기각하는지 그 값을 먼저 계산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 값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타를 계산하는데, 한번 여러분 앞에 식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것은 두 단계로 풀어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귀무가설이 사실하는 말은 세타 제로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키가 예를 들어서 175인지 하는 말은 175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실제로 남자 성인의 평균 키가 만약에 185다. 그럼 185를 중심으로 이런 분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75일 때 우리가 잘못된 샘플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알파잖아요. 그래서 요 K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원래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조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75가 사실일 때 요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금방 찾을 수 있죠. 우리 중간 시험 때 그 푼 문제로. 그 다음에 요 값을 여기서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죠.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요 세타 A라는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타 제로는 언제 필요하죠? K 값 구할 때만. 여러분 딱 적어 놓았어요. 세타 제로는 K 값 구할 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일단 K 값 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세타 A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요 식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적어놔야 되겠죠? 요 K 어떻게 구했습니까? 세타 제로의 바탕을 두고 구했다 딱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K는 세타 제로.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이 뮤가 175인지 하면 175를 가지고 계산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제 대립가설이 사실이니까 세타 제로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세타 A라는 다른 값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표준화 변환시킬 때 봐요. 뭘 빼죠? 세타 A를 빼는 거죠. 여기 세타 제로를 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미 세타 제로는 K 구할 때 이미 다 사용이 되어버렸었어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럼 요 부분을 가지고 베타를 구하면은 1-베타는 뭡니까? 검정력. 틀렸을 때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이렇게 주어져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모분산이 16으로 알려진 모집단에 대해서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그죠? 자, 뮤가 18에도 하는 것이 바로 귀무가설이에요. 연구가설은 18보다 더 클 것이다. 그죠? 이럴 때 실제로 뮤A가 19.5가 나왔어요. 그때 2종 오류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K는 어디서 구해야 되죠? 뮤 18을 가지고 K를 계산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9.5일 때 여기서 계산한 K 값보다 더 적게 되는 그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지금부터 각자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옆에 친구 물어도 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어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한번 봅시다.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18이 맞다는 조건 하에서, 그죠? 내가 오른편에 쏠림으로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있죠?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K를. 그죠? 찾을 얼마냐니까, 요 Z 0.1 하는 말은 우리 그림으로 말하면은 뮤가 18일 때 그림을 그렸을 때 오른쪽 면적이 알파가 0.1 되는 부분의 좌표예요. 찾으면 얼마 나오냐게 되면은 18.86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베타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19.5가 맞다면 당연히 이쪽을 택해야 되지만은 18.86보다 더 적게 택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귀무가스를 채택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귀무가스의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0.1685죠. 자, 그럼 우리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알파가 쉽게 말하면 생산자 위험이 0.1이고 베타 소비자 위험은 0.16이었어요. 근데 생산자 이 친구가 이제 알파를 반으로 줄이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는 베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 똑같이 풀 수 있겠죠. 0.0 줄어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19.1이 되고 요 계산하게 되면 베타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얼마 나왔죠? 0.2743이잖아요. 알파가 생산자 위험을 반으로 줄이는 순간에 자기가 그 부담을 다 덮어 쓰는 거예요. 소비자 위험 무려 0.27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쉽게 말하면 이 뜻을 다 안다 그러면은 이 의도를 벌써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본의 크기를 배로 키우는 거죠. 표본을. 나는 더 많이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베타 얼마 돼요? 0.08이잖아요. 자, 원래 우리 베타가 얼마였죠? 0.16이었잖아요. 알파가 반으로 줄이면은 생산자가 자기 위험을 부담을 반으로 줄일 때 소비자 어떻게 해야 돼요? 표본의 크기를 배로 늘려가지고 자기도 베타를 반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이 개념 모르는 학생들은 나중에 말해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납품받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요 품질 관리에 활용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이게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품질 관리 한번 개념을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큰 표본 1000개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처음에는 모르니까 1000개를 전부 다 검사합니다. 왜냐면 현명없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수 검사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쉽게 말하면 불량률이 0.02로 이제 어느 정도 한결같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1000개 다 검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1000개 검사 다 하지 않고 이제 샘플 100개만 우리가 검사하겠다. 100개만. 그죠? 자, 100개만 검사했다 하는 말은 불량률이 우리가 이미 2%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합격 판정 계수가 C가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자, 내가 1000개를 전수 검사하다가 이 친구 믿을만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 해요. 표본을.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실제 현실에 이렇게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전수 검사에서 믿을만 하면은 샘플링 표본을 검사합니다. 자, 1000개 다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0.02. 그죠? 알았다 그러면은 1000개 중에 20개 나온다는 뜻이잖아, 대강. 그래서 우리가 100개 검사해서 합격 판정 개수. 이것이 우리가 합격 판정 개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00개 검사해가지고 2개 밑으로 나올 경우에 2개든 1개, 0개 나올 때는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표본 검사했지만은 3개는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돌려주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실제로는 여기가 30개 불량품이 있었어요. 샘플에는 1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때 우리가 전수 검사하게 되면은 불합격 처리되죠. 30개니까. 이때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근데 샘플링 검사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합격해버려요, 이때는. 맞죠? 그죠? 그럼 제가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반대로 여기는 10개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3개 나왔어요. 운 나쁘게. 이때는 전수 검사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샘플로 인해 억울하게 불합격 처리됐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보냐게 되면은 여기가 불량률이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전부 다 검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LP 그래가지고 로트의 합격 확률 그래요. 여러분 기업체 가게 되면 이 품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트라 하는 말은 이 전체를 다를 일단 로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전수 검사하는 경우는 명백해요. 그때는 요 P는 이제 불량률이에요. P는 불량률. P는 불량률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검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 0.0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밖에 없죠. 100% 합격을 시키든지 100% 불합격시키든지. 그죠? 전수 검사한다면 다 검사했기 때문에 합격 아니면 불합격밖에 없잖아요. 샘플링 검사할 때는 그래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 나와요. 분량이 하나도 없다. 그때는 당연히 100% 합격이겠죠. 그런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것은 샘플링 검사하는 경우에. 검정색은 뭐라고요? 검정색은 전수 검사하는 경우에. 이것은 전수 검사. 그죠? 두 개 구별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은 샘플링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말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하면은 불합격될 것이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부 다 하면 합격이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0.02라면은 전수는 100%다 합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한 비율이 바로 이게 바로 알파예요. 우리 공부하는 알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0.0이라면은 100% 합격이 당연하잖아요. 또 요만큼 합격 못하는 거죠. 1-알파만 합격하는 경우죠. 그죠? 베타는 어디에 있냐? 베타는 이 정도에 제가 한번 표시,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보통 베타죠. 그래서 불량률이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0.1을 합쳐 0.1. 야, 0.1 불량이 너무 심한 거야. 0.1은 너무너무 불량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하다 보면 못 나쁘게 합격하는 비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바로 베타가 돼요. 여기는 이 높이가 아니라 1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품질 관리에서는 이 두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값은 우리가 AQL 그래요. AQL. 그죠? 그래서 합격 품질 수준 그래요. 영어로 하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퀄리티의 레벨. 그죠? 합격 품질 수준. 0.0이라면 100% 합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합격되고 여기는 합격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영어로 하면 LTPD 그래요. 여기는 LTPD. 그죠? LTPD는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로트의 최대 허용 불량률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로트의 톨러런스, 퍼센티지 디펙티브예요. 그러면은 0.1은 100% 불합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샘플일 때는 합격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상할 문제예요. 품질 관리하는 말은. 협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N하고 C를 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N은 뭐죠? 표본의 크기. C는 합격 판정 개수예요. 자, 여러분이 생산자라면은 N 값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산자다. N을 작게 하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 같은 거 한 박스 사면은 사과를 많이 끄집어내면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왜 사과지는 밑에 거 자꾸 끄집어내면 화를 내는 경우가 뭐겠어요? 자꾸 나올수록 내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는 N을 자꾸 줄이려고 해요. C는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자는? 늘려야죠. 그죠? 가능한 판정 개수가 100개다. 웬만하면 다 합격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산자 마음이고, 소비자는 어때요? 소비자는 반대로 해야죠. N을 늘리고 C는 줄여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샘플링 검사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냥 3시간만 더 하고 빼는 것은 바로 관리도고, 이 개념이 다시 말하면은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가 표본의 크기하고 합격 판정 개수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내가 이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하고 친한 친구인데 뭐 괜찮다 하는 순간에 베타가 2배로 늘어나 버리게 되는 경우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 알파를 줄이려고 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N을 늘려야죠. 우리 이 문제 정확하게 N을 늘렸더니만 딱 베타도 0.08로 해서 0.16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알파도 반으로 줄었고 베타도 반으로 줄었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베타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한 1분 시간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적고 나서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통계가 굉장히 응용 예가 많아요. 그죠? 지역 관리할 때도 사용되죠. 또 품질 관리에 사용되죠. 다 통계 기법이죠. 그죠? 요새 통계가 왜 중요합니까? 빅데이터. 더 중요하죠. 그죠? 데이터 추출해서 거기서 감을 잡잖아요. 이런 물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마존에서 추천이 다 뭐예요? 통계 기법이죠. 이거 사는 사람은 이것도 사달라 추천해 주잖아요. 그죠? 네.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또 한 2분간 좀 적고 또 나갈게요. 네. 자, 우리 그 다음 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보십시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베타가 얼마 나왔죠? 0.16. 알파 0.1이잖아요. 그런데 알파만 줄여버렸더니만 그 줄이는 효과는 다 어디로 다 갑니까? 베타가 다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베타가 0.16에서 0.27로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A에서 B로 올 때 만약에 내가 이 통계 기법을 안다면은 N을 2배로 키웠겠죠. N을 2배로 키웠을 때 어떻게 돼요? 알파가 0.1에서 0.05 주니까 베타 어떻습니까? 역시 0.16에서 0.08로 반 줄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 위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칠판에 적어 놓은 것처럼 N을 크게 물건 사러 갈 때 더 많이 검사해 보고 중요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P값에 의한 가설 검증인데, 자, P값. P값은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최소의 알파다. 자, 요 말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P값은 다시 말하면은, 이 컴퓨터는 통계 처리할 때 여러분들 전공을 따지지 않아요. 경영학도 그 엑셀 프로그램 쓸 수 있고, 또 뭐, 의과대학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P값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이 내가 조사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준 데이터의 바탕을 뒀을 때 여러분 연구가 보람이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설명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P값은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값으로 다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값을 구해야 돼요. 그때는 알파를 가지고 기각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했던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HA가 뮤가 175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 늘 보는 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로 시그마를 아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Z를 이용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Z를 이용했을 겁니다. 맞죠, 그죠? Z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값보다 더 크면은 우리가 A층을 기각했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면적을 참고로 알파를 0.05라 가정하면은 요 면적이 0.05라면은 요 좌표가 얼마 되죠? 워낙 우리 이 문제 많이 풀어봐서 얼마죠? 네, 1.64 우리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 실제로 내 값을 계산해 보니까 검정 통계랑 Z가 2가 나왔어요. 검정 통계랑. 오늘 참고로 말하면 검정 통계랑. 그죠? 이때 제가 P값을 요 그림으로 설명하겠어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 P값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값의 바탕을 두고 나오는 값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Z가 얼마나 나왔냐 하게 되면은 Z 얼마 나왔죠? 하면 2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P값은 어떻게 표시되냐 하게 되면은요. 요 2가 여기 2가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이 바로 요 면적이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P값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준 자료의 바탕을 두고 구한 것이 바로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 정도보다는 더 커야지 여러분의 연구가 보람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정규 분포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Z가 2일 때 2보다 큰 값 찾을 수 있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 나오는지요? 그 값을 누가 한번 저한테 얘기해줘요. 그럼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Z가 2보다 더 큰 값. 대략 얼마 나오죠? 자, 누가 빨리 나오면 한번 값을 알려줘요. 이건 더 찾기 쉽죠? 2.0일 때 값을 읽으면 되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2보다 더 크다는 말은 0.5에서 2까지 값을 빼면 얼마 나오죠? 네, 0.02
0.228. 이게 바로 P값이에요. 알겠죠? P값.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P값은 컴퓨터가 제공해 주는 값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컴퓨터 값을 이용하지 않고도 나는 어떤 결론 내리죠? 이때 결론은 2가 1.6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론 내렸죠 하면은 A층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그럼 컴퓨터 이용하는 친구도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P가, 그죠? 저기 나오는 것보다 알파보다 더 작으면은 그때는 H층을 기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쓰지 않고 우리가 늘 했듯이 정말로 기각치를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맞죠? 그죠? 검정 통계량이 기각 7.64보다 더 크면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컴퓨터가 P값을 줘버려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뒤에 배우는 회귀 모형들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미리 준 값들을 다 활용을 해요. 그때는 P보다 알파가 더 크면은 H형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P가 뭐라 돼 있죠? 기무가설이 기각된다는 말은 여러분 연구가 보람있게 되는 최소의 알파라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바꾸고 말하면 여러분 연구가 잘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쓰는 친구들이 보게 되면은 컴퓨터 아웃풋의 P값을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만약 P값이 0.4가 나왔다. 그때는 굉장히 난감하죠. 그죠? P보다 알파가 더 커야 되는데 그럼 알파가 최소 0.4를 잡았다.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못 믿겠거든.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죠? 100개 중에 40분의 표본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P값이 나쁘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연구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P값은 여러분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면 제일 쉬워요. 자, 여기 그림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P값은 뜻이 뭐냐? 검정 통계량의 바탕을 두고 연구가설이 크다 하면 큰 쪽의 값, 작다 하면 작은 쪽의 값, 같이 않다 할 때는 양쪽의 값을 고려하면 돼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사에 대해서 P값을 계산하라 돼 있어요. 예제사가 어디 있냐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이미 해본 문제예요. 여기 예제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업 시에 했던 학생들은 금방 이미 다 계산됐으니까 거기에 P값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준비되고 이러면은 금방 이어서 할 수 있겠죠? 자, 저 때는 P값 얼마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이때 얼마 나오는지. 참고로 우리 저 칠판의 내용을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P값이 하는 의미가 뭐냐? 검정 통계량의 바탕을 주고 오른편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건 우리 지난번에 본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 얼마 나왔냐면 Z가 2가 나왔네요. 이미 저 계산 다 돼 있네. 그죠?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P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죠.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얼마 나왔죠? 하니까 Z가 2보다 클 확률 0.0228에 더 정광합시고 대충 반을 0.03 나왔네요. 맞죠? 그죠? 바로 칠판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크다 했을 경우에. 그죠? 네. 만약에 저기 있는 연구가설이 작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이죠. 반대쪽. 그래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Z로도 설명할 수 있고 원래 있는 X값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P값이 뭐죠? 관찰치에 바탕을 둔 거. 그죠? 평균 실제 표본 뽑아서 평균 구하니까 16이 나왔잖아요. 16 오른편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죠. 그죠? 그 말은 P값이 작다 하는 말은 거기에 대응되는 값이 더 크다는 말이죠. 이 기각치보다도. 이해되죠? P값이 작다 하는 말은 이게 점점 더 제일 좋게는 P가 0.000이 제일 좋아요. P가 만약 0.000이다. 이 값이니까 어떤 기준을 잡더라도 항상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각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문제는 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요. 실제는요. 그냥 평균일마다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제가 데이터를 많이 주진 않아요. 한 3개 정도.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그죠? 이 부분 한번 해봅시다. 천일 기업이 새로운 백열 전구의 수명이 1000시간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죠? 그래서 실제 평균을 측정하기 위해서 9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전구 수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를 검증하라. 자, 아까 누가 물어보던데
연구가서 어떻게 정합니까? 문제 주어지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가 뭘 지금 요구하고 있죠? 1000시간을 넘는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뮤가 1000보다 큰지. 됐죠, 그죠? 그리고 모분선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써야 돼요? T분포. 조심할 것은 T분포는 자유도가 있죠? 자유도. 요 개수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는 9개면 901. 그죠? 여러분 각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네. 자, 복잡해 보이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죠? 자, U가 1000보다 큰지 맞죠? 1000보다 큰지. 그리고 이제 검정 통계랑 X바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값 1000을 빼고 루트 n분의 S 나눠주는 경우죠. 기각치 어떻게 되죠? T에 저기 9 쓰면 큰일 나요. T에 8에 0.01, 2.896. 그래서 검정 통계나 계산 얼마 나왔죠? 2.64. 2.896보다 작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자, 이 경우에 P값 한번 구해볼까요? 이 경우에 P값이 얼마인지. 자, 저 경우에 P값이 얼마 나오는지. 이 경우도 알아야죠. 완전히 다 아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하는 얘기가 2.64. 그죠? 그리고 기각할 수 있는 것은 H형 기각. 하는 부분의 값은 얼마냐면은 2.896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P값이죠. 그죠? P값은 T분포인 경우는 범위로 주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먼저 자유도를 먼저 봐야죠. 자유도. 자유도 얼마일 때 봐야 되죠? 8인 경우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T에 0.1은 얼마인지. 그죠? 또 0.05는 얼마인지 다 이렇게 계산해 봐야 그 표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 표를. 그죠? 우리 학생 T분포표 한번 잠깐 빌립시다. 자, 좋아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8일 때 1.397. 위가 너무 흐릿하네. 그죠? 그 다음에 1.860. 그 다음에 T에 0.025. 2.306. 그 다음에 2.896. T에 0.01은 2.896. 그 다음에 T에 0.005. 이것은 3.355. 자, 이 위가 너무 흐릿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네. 그죠? 이 값이 혹시 맞아요? 여러분 위에 쪽이 너무 흐릿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다 가정합시다. 근데 보니까 이 값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0.01일 때는 2.896 맞는 값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2.64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경우죠. 어디에 있어요? 잘은 몰라도 2.306보다는 크고 2.896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 P가 어떻게 되죠? 요 값보다는 크고 요 값보다는 작은 경우죠. 어떻게 돼요? 0.01보다는 더 크고 그 다음에 0.025보다는 더 작다. 다시 말해서 T분포일 때는 P가 저렇게 범위로 주어져요. 알겠습니까? 정규 분포라면 정확히 찾을 수 있죠. 근데 T분포는 왜 그렇죠? 알파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쓴 친구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찾아가지고 P가 0.025보다 더 커놨고 0.1보다 작다. 이거 됩니까?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작은 쪽을 여기다 딱 쓰게. 알았죠? 그냥 커지니까 그냥 적어버리면 안 돼요. 의미 없이. 그죠? 안 돼요. 자, P가 0.01보다 더 커놨고 0.025 작아 놨다.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기록해 놓으세요. 밑에다가. 자, 이 경우에 여러분 같이 적어 놓습니다. 저때 P값이 뭐라고요? T분포로 주어질 경우에는 P값이 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위로 주어진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카이제곱 마찬가지예요. 범위로 주어집니다. F분포 역시 범위로 주어집니다. Z분포 외에는 정화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몇 개 값만 주기 때문에 알파가.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율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죠. 비율에 대해서도. 그죠?
비율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비율. 어떻게 하면 되죠? 비율을 물었을 때는 비율의 대가 우리가 지난번에 외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PS의 분포가 뭔지. 그죠? Z의 P, N분의 P, 1-P. 그것을 이용해서 기각지를 찾고 검정 통계랑 구하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주의할 것은 원래는 우리가 Z표는 어떻게 되죠? P에서 P를 빼고 루트 N분의 P, 1-P인데 P를 모르니까 검증하고자 하는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집어넣어야 돼요. 알았죠? P를,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원래 공식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P에서 P를 빼고 루트 N분의 P, 1-P잖아요. 근데 P를 모르기 때문에 검증하고자 하는 값, 이 P0를 여기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검정 통계량이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물었다. 분산은 더 복잡하죠. 분산은 뭘 써야 되죠? 카이 제곱. 맞죠? 카이 제곱. 그래서 카이 제곱이니까 똑같아요. 기각치. 카이 제곱 어려운 것이 카이 분포는 좌우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야 되는 거죠. n-1의 2분의 알파도 찾아야 되고 왼편도 찾아야 돼. 왜? 같이 한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검정 통계는 잘 보세요. 검정 통계랑. 그죠?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의 s 제곱이다. 근데 시그마 제곱 대신 뭘 적었죠? 검증하고자 하는 값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분도 우리는 문제를 다뤄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경영대 자판기 문제 할 수 있죠. 그죠? 경영대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양이 편차가 20보다 더 큰지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이 바로 20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리고 커피 10잔을 뽑았다. 이 값이 뭐가 돼? 9가 되는 거죠. 10잔 뽑아서 분산 계산했더니만 5.7이 나왔다. 그래서 집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집단에 대해서 뭐가 있죠? 모평균, 그 다음에 모비율, 모분산 세 개는 이제 알아둬야 되죠. 그럼 제가 여기서는 왜 문제를 안 다루느냐 하게 되면 이제 두 집단에 하게 되면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말 때는 두 집단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죠? A라는 기업하고 B라는 기업의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시오. 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흡연자 비율의 차이가 있다든지 비율의 차이를 구하시오. 그죠? 또 건설업종하고 제조업종 어떤 다른 뭐 기계업종 이 사이에 주당 그 수익률의 어떤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참고로 요 하나 딱 적어 놓을 것은 이것은 지금 분산 한 개잖아요. 카이 제곱이죠. 만약 두 개의 분산을 비교한다. 어떤 분포 써야 되죠? 두 개의 분산을 비교한다. 어떤 분포 써야 되죠? 제가 이미 옛날에 한 말씀 드렸어요. 두 개의 집단의 분산할 때는 뭘 써야 되죠? F 분포. 여러분 미리 딱 적어 놓으세요. 자, 한 개일 때는 카이 제곱입니다. 두 개는 뭘 적어야 되죠? F 분포를 쓴다. 요 하나 살짝 적어 놔요. 자, 두 집단의 분산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F라는 분포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 배우는 분포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Z와 T와 카이 제곱과 F. F만 우리가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검증할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두 집단 가게 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여러분 스스로 과제도 만들고 또 답도 만들어서 내는. 그래서 두 집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